제 이름은 김춘자입니다. 올해 72이죠. 서울 한남동에 있는 5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들 지훈이가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며느리가 될 소정이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말도 곱게 하더군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소정이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새 가족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거든요. 지훈이도 좋아했어요. 엄마, 우리 함께 살면서 효도할게요. 신혼집 꾸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더군요. 거실 소파도 바꾸고 커튼도 새로 달았어요. 집안이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소정이가 아침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또 하며 인사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죠. 지훈이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해하면서도 저희 둘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엄마, 소정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더니 1년 후에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소정이 배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태어나면 더 시끌벅적해질 텐데 괜찮으실까요? 당연히 좋지.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 손주가 태어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소정이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제가 많이 도와드렸죠.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드리고 어린 며느리가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조리 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모두 건강하고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시간들. 손주가 옹알이하며 웃을 때마다 저희 모두 따라 웃었죠. 우리 아기가 할머니 닮았네요. 아니야, 엄마 닮았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행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할 때였죠.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는데 소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지훈이는 아침에 국물보다는 빵이나 시리얼을 좋아해요. 그래?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국밥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입맛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음식 취향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집에서 만든 반찬을 좋아하는데 소정이는 자꾸 사 먹자고 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좋은 반찬 가게가 많아서 굳이 힘들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만든 게 건강에 좋은데. 물론 그렇지만 어머님도 편하게 쉬셔야죠. 말은 그럴듯 했지만 뭔가 섭섭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 해왔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손주 육아 문제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기가 울면 저는 바로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정이는 달랐어요. 어머님, 너무 자주 안아주시면 아기가 버릇 없어져요. 육아서에서 그러더라고요. 육아서? 나는 지훈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육아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 경험보다는 책이나 인터넷을 더 믿더군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엄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일 방식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정리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정이는 늦잠을 자더군요. 청소기 돌리는 소리에 깨서 나와보면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아기가 자는데 너무 일찍 청소하시면 깨요. 미안해. 조심할게. 점점 저는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제 집인데도 말이에요.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훈이는 그런 저희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면 모른 척했을 수도 있고요. 엄마 소정이랑 잘 지내시죠? 당연히 잘 지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소정이가 점점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뭘 말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게 입버릇이었어요. 음식 간을 봐달라고 하면 너무 짜요 라고 했고, 아기 옷을 사다 주면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니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소정이가 아기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소정아, 당근을 좀 더 잘게 썰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육아 클래스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기가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지훈이 키워본 경험이 있다니까. 지금이 몇 년도인데 옛날 방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그 순간 카드 솟아올랐어요. 옛날 방식이라니요. 내가 옛날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소정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이 맨날 간섭하시니까 스트레스예요. 제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틀렸다고 했어? 매번 고치라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가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란 거죠. 소정이가 아기를 안으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 지훈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마 소정이가 먼저 전화했나 봅니다. 엄마, 지금 집에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소정이가 좀 예민해져서.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벌써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유식 만드는 것 때문에 한마디 했을 뿐이야.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소정이는 저랑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만 돌보고 방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며칠 후였어요. 소정이가 갑자기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다가 그대로 털썩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소정아, 소정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소정이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저도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지훈이가 회사에서 뛰어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다급해 보이던지요. 소정이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더군요. 그때 지훈이가 저를 째려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어요. 뭐라고? 소정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거예요. 나는 엄마가 맨날 간섭하시니까 소정이가 병이 난 거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키워온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소정이가 태어난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소정이가 또 쓰러질까 봐 걱정됐거든요. 소정아, 몸은 좀 어때? 네,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가 제 밥상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몸에 좋은 영양제를 밥에 타드렸어요. 영양제? 네, 어머님 나이에 필요한 성분이래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챙겨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영양제를 먹은 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방금 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었지?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70이 넘으면 깜빡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 영숙이와 만나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나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지하철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정이가 걱정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친구 만나러 갔다가. 친구분이랑 잘 만나셨어요? 아니, 길을 잃어서. 그때 소정이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봤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마트에 가서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었고 집 주소를 순간 기억 못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훈이 이름을 깜빡한 거였어요. 너 이름이 뭐였지? 지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저 지훈이에요. 아들이요. 아, 지훈이. 맞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가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머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무서워졌어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까먹었을까? 한밤중에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소정이가 주는 영양제를 먹은 후에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저에게 나쁜 걸 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소정이가 하얀 가루를 제 밥에 넣는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소정이가 말했어요. 이제 어머님도 편해지실 거예요. 꿈에서 깨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어요. 꿈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소정이가 제게 이상한 것을 먹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정이가 아기를 데리고 육아 모임에 간 사이에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먼저 주방부터 뒤졌어요. 냉장고, 찬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평소 소정이가 영양제라고 주던 게 어디 있는지 찾고 싶었거든요.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소정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며느리 방에 들어가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제 기억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예의를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침대 밑을 보니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여러 가지 약통들이 들어있더군요. 대부분은 일반적인 영양제였지만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작고 하얀 약병이었어요. 라벨에는 영어로 뭔가 써 있었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소정이가 제 밥에 넣던 그 가루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약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사가 약병을 자세히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약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게 누가 줬는데 뭔지 궁금해서요. 이건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에요. 치매 치료에 쓰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띵해졌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력 감퇴요? 네, 복용량을 잘못하거나 장기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누가 이걸 드리라고 했나요? 답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으시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정이가 거실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응. 잠깐 산책했어. 아, 그러셨구나. 저녁 준비할게요. 소정이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를 병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로 저를 없애고 싶어서?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소정이가 또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님, 영양제 타드렸어요.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정이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고마워, 소정아. 밥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몰래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소정이가 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소정이가 준 약을 먹지 않기 시작하자 머리가 점점 맑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지난 2달 동안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친구 약속을 까먹고 아들 이름조차 헷갈렸던 것들이 모두 소정이가 준 약 때문이었어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깜빡하는 척하고 멍한 척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훈이와 소정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시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준비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무슨 얘기니? 기억력도 그렇고 길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소정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혼자 외출하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때까지도 저는 소정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정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볼까요? 병원? 네,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양병원? 네, 거기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시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순간 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결국 이것이 소정이의 목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약을 먹여서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 소정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간병사도 있고 의사도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집에서는 안 되겠니? 저희가 회사 다니면서 어머님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아기도 있고요. 지훈이가 덧붙였어요.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오히려 집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듣고 있자니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 생각해 볼게. 정말요? 어머님이 동의해 주시면 좋은 곳을 알아보겠어요. 소정이가 기뻐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드디어 골칫거리 시어머니를 떼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소정이의 계획이 성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며칠 후 소정이가 여러 요양병원 팜플릿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런 곳들이 있는데 한번 구경 가보시겠어요? 응, 좋다. 속으로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 견학을 다녀온 후 소정이와 지훈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좋죠? 응, 괜찮더라. 그럼 이번 수속을 밟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소정이가 재촉했어요. 아마 하루빨리 저를 내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알겠어. 다음 주에 들어가겠다. 정말요? 지훈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응,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겠어. 그날 저녁 소정이와 지훈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지훈이요. 자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기뻐하다니요. 하지만 저에게도 계획이 있었어요. 소정이가 저를 속였다면 저도 소정이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중요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는 것이었어요. 이 한남동 아파트는 제 명의였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집을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이 놀라더군요. 금매요? 이 동네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도 시세의 80% 이상은 받으셔야죠. 상관없어요. 빨리만 팔리면 돼요. 집에 돌아와서 소정이와 지훈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 후면 요양병원에 들어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비밀로 하면 됐어요. 입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소정이가 입원 준비물을 챙겨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양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자주 면회 갈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고맙다고 했어요. 소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가족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독을 먹였던 사람이 말이에요. 주말이 되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언제 보여드리면 될까요? 월요일 오후 2시는 어때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소정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수영장에 갔다가 4시에 요가를 하러 갔거든요. 지훈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요. 좋아요.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소정이와 지훈이가 배웅해 줬습니다. 엄마 몸조리 잘 하세요. 어머님 좋아지시면 집에 다시 모시고 올게요. 또 거짓말이었지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알겠어. 요양병원 방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직원들에게는 산책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거였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소정이는 수영장에 가고 지훈이는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정각에 부동산 사장과 구매자가 왔어요. 어르신이 계시네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오늘 입원했는데 집 정리할 게 있어서 잠깐 나왔어요. 구매자는 중년 부부였어요. 집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금매라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처분하는 거였으니까요.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다음 주에 받기로 했어요. 다음 주까지 이사하시면 되죠. 네,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구매자가 떠난 후 저는 요양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요양병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간병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면회객이 오셨어요.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소정이와 지훈이겠죠. 면회실로 가니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집을 팔았다는 게 정말이에요? 응, 팔았어. 갑자기 왜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소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디서 살라고 하세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지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저도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치매?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 엄마 지금 뭔 소리예요? 기억도 못하시고 길도 잃어버리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다 소정이가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여서 그런 거야. 순간 소정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내 밥에 기억력 없애는 약을 넣었다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약국에서 확인해 봤어. 내가 준 그 약이 기억을 잃게 만드는 거라고.
지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정이를 봤어요. 소정아, 진짜야? 아니에요. 그냥 영양제였어요. 영양제가 왜 약국에서 기억력 감퇴약이라고 하겠어? 저는 계속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이 헷갈리신 거예요. 헷갈리긴.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때서야 지훈이가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소정아, 정말 그런 거야? 소정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독을 탔어? 독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억력을 떨어뜨려서. 차이가 뭐가 있어?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든 거잖아. 지훈이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소정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약을 먹이라고 한 적 없어.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훈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집도 다시 사드릴겨. 늦었어. 엄마. 나한테 독을 먹인 며느리와 그걸 모르고 넘어간 아들.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소정이가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집 한 채만이라도 사달라고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지훈이와 소정이가 며칠 동안 계속 찾아와서 빌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 잘못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소정이한테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어요. 제발요.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었어요. 특히 소정이가 저에게 약을 먹였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독을 먹이다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끼리 살아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잔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피해자였어요. 2달 동안 정신을 잃고 살았던 공포를 겪었거든요. 집 잔금을 받은 후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가평으로 내려가서 작은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가평은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노후에 살기 좋다고 들었어요. 산과 강이 가까워서 산책하기도 좋고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집은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당에서 개도 키울 수 있겠네요. 내 이웃분들도 다들 개 키우시는 분이 많아서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개를 키우고 싶었어요. 평생 개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못 키웠거든요.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요양병원 짐을 정리했어요. 원래 몇 달 있을 생각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하게 됐네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가평으로 가실 거예요? 응.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기야 하겠지만 평화로울 거야. 가끔 연락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자.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가평으로 이사한 첫날 정말 조용했어요. 서울의 복잡함이나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이웃 할머니가 인사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박순자예요. 안녕하세요. 김춘자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셨나 봐요? 네, 이제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잘하셨어요. 여기 공기 좋고 사람들도 착해요. 같이 운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요. 며칠 후 동네 산책을 나갔는데 정말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더군요. 다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애견샵에 가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믹스견이었는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자유라고 지었어요. 저도 자유를 찾았고 이 아이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자유와 함께 산책하면서 이웃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라 공통 관심사도 많았고요. 춘자 씨, 우리 내일 등산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다음 주에는 온천 여행 가는데 어때요? 그것도 좋네요. 이런 게 진짜 노후였어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유롭게 지내는 것 말이에요. 한남동 아파트에서는 며느리 눈치, 손주 돌보느라 제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지훈이 생각이 나기는 해요. 아무리 실망했어도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삶이 더 행복하거든요. 억지로 가족 흉내를 내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지내는 게 낫죠. 어제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꽃꽂이 배우러 갔어요. 오늘은 자유와 함께 강변 산책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입니다.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누구한테도 미움받지 않으면서 평온하게 사는 것. 가평으로 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자유예요.